1950년 여름, 하늘은 연기와 먼지로 자욱했어요. 포성이 멀리서 울리고 길 위엔 남쪽으로 향하는 피난민들의 행렬이 끝없이 이어졌죠. 10살 윤태수는 8살 여동생 윤순이의 손을 꼭 붙잡고 걸었습니다. 그 손끝은 차가웠지만 서로의 온기만이 세상과의 마지막 연결 같았어요. 아버지는 군중 사이를 헤치며 길을 이끌었고 어머니는 등에 짐을 메고 아이들을 감쌌죠. 조금만 더 가면 된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태수는 그 말에 의지했습니다. 사람들의 울음, 아이의 울부짖음, 짐짝이 부딪히는 소리가 뒤섞여 피난길은 혼돈 그 자체였어요. 그때 하늘이 갈라지듯 폭음이 터졌습니다. 전투기가 낮게 내려앉고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사방으로 흩어졌죠. 태수는 순이의 손을 놓치지 않으려 했지만 밀려드는 사람들 틈에 휩쓸렸습니다. 순이야, 손 놓지 마. 손 놓으면 안 돼. 그의 외침은 총성과 고함에 묻혔고 다음 순간 손끝의 온기가 사라졌어요. 태수는 그 자리에서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울음에 귀 기울이지 않았죠. 사람들은 살기 위해 달렸고 흙먼지와 연기만이 그를 삼켰습니다. 그는 정신없이 달리다가 어느새 산속으로 들어왔어요. 풀잎이 얼굴을 스치고 돌부리에 발이 걸려 넘어졌지만 멈출 수 없었죠. 순아, 어디 있니? 그의 목소리는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밤이 내리자 산은 더욱 깊은 어둠에 잠겼어요. 태수는 나무 밑에 웅크리고 앉아 떨었습니다. 배는 고팠고 몸은 얼어붙었죠. 그는 땅을 파서 풀뿌리를 뜯어먹었습니다. 입안에 흙맛이 퍼졌지만 삼켰어요.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야 다시 가족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요. 며칠이 흘러 비가 내렸습니다. 그는 젖은 옷을 말릴 새도 없이 걷고 또 걸었어요. 시야는 점점 흐릿해지고 다리는 말을 듣지 않았죠. 그가 먹은 것이라곤 흙이 잔뜩 묻은 나무뿌리, 개울가의 물뿐이었습니다. 마지막 힘을 짜내던 순간 그는 산빛 아래서 미끄러져 쓰러졌어요. 그의 얼굴에 흙과 빗물이 뒤섞였고 의식은 천천히 멀어졌죠. 얼마나 지났을까 거친 손이 그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이런. 고마가 왜 여기 있대? 낯선 목소리가 들렸어요. 나무를 하러 온 박기석이었습니다. 그는 아이의 몸을 들어 올리며 중얼거렸죠. 살아있구나. 하늘이 보냈나 보네. 태수는 눈을 반쯤 뜨고 희미하게 사람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그의 등에 엎이자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어요. 마을로 내려오는 길, 비는 잦아들고 새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태수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도 하늘을 보았어요. 회색 구름 사이로 빛 한 줄기가 비치고 있었죠. 그 빛은 마치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순아 기다려. 그는 속삭이듯 말했어요. 그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분명 하늘은 그 말을 들은 듯 했죠. 그날 밤 박기석과 그의 아내는 아이를 데리고 작은 초가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전쟁 중 외아들을 잃은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기석은 잠든 태수를 보며 아내에게 조용히 말했죠. 이 아이. 하늘이 우리에게 보낸 거야. 그 말엔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불빛이 흔들리는 방 안에서 태수는 눈을 떴어요. 낯선 냄새와 포근한 온기가 섞여 있었죠.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낡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글자를 적었어요. 아버지 윤재호, 어머니 박춘희, 여동생 윤순이. 글씨가 번져도 그는 다시 적었습니다. 이름이 지워지면 가족이 사라질 것 같았기 때문이에요. 그날 밤
창문 밖엔 달빛이 비쳤습니다. 태수는 노트를 품에 안고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준아, 꼭 다시 만나자. 그의 낮은 속삭임은 새벽의 바람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아침 햇살이 초가집의 낡은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어요. 윤태수는 눈을 떴지만 여전히 낯설었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의 온기가 생소했고 코끝엔 나무 타는 냄새가 났죠. 그는 잠시 어리둥절한 눈빛으로 천장을 바라보다가 이불을 끌어안고 웅크렸습니다. 꿈속에서도 동생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어요. 얘야, 일어났니? 박기석의 아내 김복희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뺨을 어루만지며 미소 지었어요. 괜찮니? 많이 무서웠지? 태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손가락으로 이불 끝을 꼭 쥐고 있었어요. 그 손끝이 하얗게 질릴 만큼 색에 힘이 들어가 있었죠. 며칠 동안 태수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밖을 볼 때도 가끔 노트를 꺼내 무언가를 적기만 했어요. 복희는 그런 아이를 멀리서 지켜보며 한숨을 쉬었죠. 저 아이 가족이 다 없어진 모양이에요. 박기석은 나무를 패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살아있잖소. 그게 어디예요? 살아있으면 언젠가 다시 만날 수도 있겠지요. 그 말은 스스로에게도 위로처럼 들렸어요. 시간이 조금씩 흘러갔습니다. 태수는 집 근처의 들길을 혼자 걷는 습관이 생겼어요. 길가의 풀잎 사이로 바람이 불면 그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죠. 그 바람이 여동생의 목소리 같았거든요. 순이야, 그는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면 대답이 들릴 것 같았지만 언제나 대답 대신 새소리만 흘러나왔어요. 밤이 되면 태수는 방 한쪽에서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 속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름들이 적혀 있었죠. 아버지 윤재호, 어머니 박춘희, 여동생 윤순이. 그는 그 글씨를 손끝으로 더듬으며 중얼거렸어요. 잊지 말자, 순이야. 그 말은 기도 같았고 약속 같았습니다. 가끔 눈물이 떨어져 글씨가 번졌지만 그는 다시 적었어요. 그렇게라도 동생을 곁에 두고 싶었던 겁니다. 복희는 그 모습을 문틈 사이로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아이의 작고 여린 어깨가 떨리고 있었지만 그 속엔 어른보다 더 단단한 의지가 보였죠. 그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불쌍한 것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녀는 손등으로 눈가를 훔치며 남편에게 속삭였어요. 기석 씨, 우리 이 아이 진짜 아들처럼 키워요. 박기석은 잠시 침묵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럽시다. 하늘이 우리에게 준 인연이니. 그날 이후 태수는 집안일을 거들며 조금씩 웃음을 되찾았어요. 그러나 웃음 속에는 언제나 조심스러움이 묻어 있었죠.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엔 여전히 산에서 들려오던 포성의 메아리와 작은 손을 놓치던 순간의 감각이 남아 있었거든요. 밤마다 눈을 감으면 순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순이야, 내가 꼭 다시 찾을게. 그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이불을 꼭 끌어안았어요. 바람은 여전히 문틈으로 스며들었고 그 바람은 마치 순이의 대답처럼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세월이 흘러 윤태수는 14살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어깨가 제법 넓어졌고 손에는 굳은 살이 배어 있었어요. 박기석은 태수를 데리고 목재소 일을 함께 했습니다. 톱은 결 따라 밀어야 한다. 알겠니? 태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두 손으로 나무를 눌렀어요. 그의 움직임은 서툴렀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기석이네 새 아들 장하다라며 칭찬했죠. 양어머니 김복희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조용히 웃었습니다. 하지만
태수의 눈빛엔 여전히 그늘이 남아 있었어요. 그녀는 저녁마다 태수가 노트를 펼쳐놓고 무언가를 적는 걸 봤습니다. 그 글씨는 삐뚤빼뚤했고 종이는 이미 닳아 있었어요. 어느 날 그녀는 살짝 문틈으로 그 내용을 보았죠. 아버지 윤재호, 어머니 박춘희, 여동생 윤순이. 복희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 글씨는 그가 지키려는 전부처럼 보였거든요. 태수야, 복희가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네, 어머니, 태수는 연필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어요. 그 노트, 그건 뭐니? 기억이에요. 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말없이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기억은 잊으면 안 되지. 하지만 너무 아파하지 말거라. 그 말에 태수는 잠시 미소를 지었지만 금세 눈을 떨궜습니다. 태수는 이를 배우며 점점 어른이 되어 갔어요. 그러나 마음속의 공백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들길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순이의 웃음소리처럼 들렸죠. 순이야, 그는 나지막이 불렀습니다. 지금은 어디에 있니? 나도 많이 컸다. 바람은 대답 대신 풀잎을 흔들었어요. 그날 밤 빗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복희는 잠들지 못한 태수의 방문을 열었어요. 그는 창가에 앉아 비 내리는 어둠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녀는 조용히 다가가 그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비가 오면 동생 생각이 많이 나는가 보구나. 예, 순이가 비를 무서워했거든요. 태수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복희는 아무 말 없이 그의 등을 토닥였어요. 괜찮아질 거야. 사람의 마음은 결국 길을 찾아가게 되어 있단다. 그 말이 마치 오래된 기도처럼 방안을 감쌌습니다. 며칠 뒤 태수는 처음으로 목재소에서 월급을 받았어요. 작은 봉투 안에 들어있던 돈을 꺼내 노트 사이에 조심스레 끼워 넣었죠. 순이야, 나 이 돈으로 꼭 너를 찾으러 갈게. 그는 속삭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엔 아직 어린 순수함과 세상을 견뎌낸 단단함이 함께 섞여 있었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비는 잦아들었고 창밖의 별빛이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태수는 노트를 품에 안고 눈을 감았어요. 순이야, 잊지 않을게. 내가 어른이 되면 꼭 다시 만나자. 그의 다짐은 고요한 어둠 속에서 오랫동안 울렸습니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꿈속에서 순이를 보았어요. 하얀 원피스를 입은 소녀가 안개 속에서 미소 짓고 있었죠. 태수가 손을 뻗자 그녀는 천천히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오빠, 꼭 찾아와. 그 순간 그는 눈을 떴어요. 창문 밖엔 새벽빛이 번지고 있었죠. 그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순이야. 약속이야. 멀리 떨어진 일본의 항구 도시, 회색빛 하늘 아래에 어린 소녀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윤순이었어요. 부모와 함께 피난선을 타고 겨우 도착한 곳이었지만 그들의 표정엔 안도보다 불안이 더 짙게 깔려 있었죠. 언어도 문화도 냄새도 다른 낯선 땅이었습니다. 순이는 그곳에서 다시 전쟁을 겪는 듯한 나날을 보냈어요.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웠고 어린아이들의 놀림 속엔 조센징이라는 단어가 늘 따라붙었죠. 너희는 왜 여기로 왔니?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에 쥔 작은 머리핀을 꼭 쥐었어요. 그건 어머니가 떠나기 전 남긴 유품이었죠. 시간이 조금씩 흘렀습니다. 일본으로 넘어온 가족들은 악착같이 일을 해야만 했어요. 조선인이라는 멸시와 핍박이 팽배했던 일본 땅에서 자리를 잡기는 너무 힘들었죠. 아버지 윤재호는 광산에서 광부로 일하다 붕괴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머니 박춘희는 공장에서 일하다 쓰러졌어요. 몸이 회복될 틈도 없이 다시 일터로 나갔고
결국 어느 비 오는 날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죠. 그날 이후 순이는 고아가 되었습니다. 고아원에서의 시간은 더 길고 차가웠어요. 아이들은 그녀를 일본 이름으로 부르려 했죠. 하나코, 너 일본어 못하면 혼난다. 그녀는 억지로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마음 한쪽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밤마다 창문 너머로 별을 보며 속삭였죠. 오빠 순이야. 나 아직 살아있어. 그녀는 종이에 낯선 글씨로 윤순이라고 적었습니다. 그 한 줄이 그녀의 세상을 붙들어 주었어요. 세상은 그녀에게 일본식 이름을 강요했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그 이름으로 자신을 불러본 적이 없었죠. 세월이 흘러 순이는 20살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그녀에게 낯설었지만 손끝에 남은 윤이라는 글자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녀는 오래된 기숙사방에서 고국 신문 한 장을 구했습니다. 거기엔 전쟁 고아, 실향 가족을 찾습니다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어요. 신문 속 한 문장을 보고 손이 멈췄죠. 경상남도 출신, 이름 윤태수. 그녀는 그 이름을 몇 번이고 읽었습니다. 태수 오빠. 눈물이 떨어져 활자가 번졌어요. 그러나 연락할 방법은 없었죠. 주소는 낡았고 연락처는 흐릿했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이름을 쓰며 마음속으로 약속했어요. 언젠가 내가 돌아가서 찾을 거야. 그날 밤 순이는 처음으로 자신의 일본 이름을 버렸습니다. 하나코라는 이름표를 찢어 작은 상자에 넣고 창문 밖으로 흩날리는 눈을 바라보았어요. 하얀 눈송이가 떨어질 때마다 그녀의 마음속엔 고국의 흙냄새가 번졌습니다. 오빠, 기다려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어요. 그날 이후 그녀는 매일 조금씩 한국어 책을 읽었습니다. 잊히지 않으려는 언어, 잊히지 않으려는 이름, 그리고 잊히지 않으려는 사랑을 되새기며 말이죠. 밤이 깊어가자 창밖의 불빛이 희미해졌습니다. 순이는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어요. 그녀의 꿈속엔 여전히 어린 시절의 산길이 나타났죠. 오빠가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달려가며 외쳤어요. 오빠, 나 여기 있어요. 하지만 안개가 그들을 갈라놓았습니다. 순이는 눈을 뜨며 숨을 고르곤 천천히 속삭였어요. 이름만은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시간은 흘러 어느새 1970년대 초 윤순이는 30살이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일본에서 살아온 그녀는 여전히 외로움 속에 있었어요. 차별과 가난, 그리고 정체성의 혼란이 한 몸처럼 엉켜 있었죠. 하지만 마음 한켠엔 여전히 한국으로 돌아가겠다는 약속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루에도 몇 번씩 오빠의 이름을 떠올렸어요. 윤태수 오빠는 지금 어디 있을까? 살아는 있을까? 이름을 부를 때마다 가슴 깊은 곳이 따뜻하게 울렸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결심했어요. 이제 돌아가야겠어.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귀국의 과정은 쉽지 않았어요. 일본 이름으로는 입국 허가가 늦었고 신분 확인도 까다로웠죠. 결국 그녀는 스스로 새로운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코의 하, 그리고 어머니 춘희의 희. 그래, 윤희로 하면 좋겠어. 그러나 행정 담당자가 그 이름을 잘못 기록했어요. 발음 하나가 틀어진 채로 문서엔 윤순이가 아닌 윤하연이라 적혀 있었죠. 그녀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괜찮아요. 이름이 조금 달라도 내 피는 변하지 않아요. 그 말엔 수십 년을 견딘 이방인의 체념과 자존이 함께 깃들어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그녀는 낯선 공기에 눈을 감았어요. 공항 밖의 바람은 일본의 그것과 달랐죠. 짙은 흙냄새, 먼지,
그리고 익숙한 말소리가 귓가를 스쳤습니다. 그녀는 울컥하는 마음으로 두 손을 모았어요. 돌아왔어요, 오빠. 그 한마디가 수십 년의 망명과 고통을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고국은 따뜻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억양은 일본식이었고 이름조차 어색했죠. 시장 사람들은 그녀를 일본에서 온 여자라 불렀습니다. 일본 사람 아니에요? 아니에요. 전 한국 사람이에요. 그녀는 여러 번 대답했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녀는 변두리의 허름한 거리에서 작은 서점을 열었습니다. 헌책을 모으고 신문을 팔며 하루를 보냈어요. 밤이면 손님이 끊긴 가게 안에서 조용히 불을 켜고 앉았죠. 책장 한켠엔 여전히 어린 시절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속 10살의 오빠가 웃고 있었어요. 그 미소는 세월이 흘러도 흐려지지 않았죠. 가끔 손님이 남기고 간 라디오에서 전쟁 이야기나 실향민 방송이 흘러나올 때면 순이는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혹시 오빠의 이름이 들릴지도 몰라. 하지만 언제나 방송은 낯선 이름들로 가득했어요. 그녀는 허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죠. 오빠, 나 여기 있어요. 이름이 조금 달라도 마음은 그대로예요. 그녀는 그렇게 매일을 살았습니다. 이름이 바뀌었지만 기억은 바뀌지 않았어요. 세상은 그녀에게 하연 씨라 불렀지만 그녀의 마음속엔 여전히 윤순이가 살고 있었죠. 밤이 깊어지면 서점의 불빛이 길게 새어나왔습니다. 그 불빛은 마치 오빠에게 보내는 신호 같았어요. 오빠, 나 이곳에 있어요. 당신이 나를 잊지 않았다면 언젠가 이 빛을 찾아오겠죠. 그녀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창가에 앉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흩날렸어요. 그 바람 속에서 그녀는 오빠의 목소리를 들은 듯 했죠. 순이야, 그녀는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요, 오빠. 나도 잊지 않았어요. 그의 여름 공장 마당에는 기계 소리가 쉴 새 없이 울려 퍼졌습니다. 윤태수는 이미 40이 넘은 사업가로 직원 500명이 일하는 중소기업의 대표가 되어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신문에도 지역 회보에도 자주 등장했죠. 어려운 시절에도 포기하지 않은 사람, 윤태수 사장. 그는 웃으며 인터뷰에 응했지만 마음 어딘가엔 여전히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그는 사람들의 환호를 뒤로 한 채 사무실 문을 닫았어요. 책상 서랍을 열자 오래된 노트 한 권이 들어 있었죠. 가죽이 닳아 윤이 바랬고 종이는 노랗게 빛이 바랬습니다. 그는 천천히 그 노트를 펼쳤어요. 아버지 윤재호, 어머니 박춘희, 여동생 윤순이. 이름들이 아직 남아 있었지만 먹물은 번지고 희미했죠. 그는 손끝으로 글씨를 어루만졌습니다. 준이야, 아직도 널 못 찾았어.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오랫동안 눌러왔던 울음이 섞여 있었어요. 그는 수십 년 동안 가족을 찾기 위해 수소문했습니다. 전쟁 기록 보관소, 적십자사, 실향민 명단, 심지어 DNA 등록소까지. 그러나 결과는 늘 같았어요. 해당 인물 없음. 그 문장은 칼처럼 마음을 베었습니다. 밤이 되자 그는 창가에 서서 시가지를 내려다봤어요. 불빛이 수없이 깜빡였지만 그 불빛 중 어느 하나도 순이의 흔적처럼 느껴지지 않았죠. 준이야, 내가 살아있다면 이름을 바꾸지 말았으면 좋겠어.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섞여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사장님, 오늘 인터뷰 기사 나왔습니다. 비서가 신문을 건넸습니다. 태수는 무심코 신문을 펼치다 한 구석에 작은 기사를 보았어요. 일본에서 돌아온 실향민 1세, 새 이름으로 귀국.
기사 속 사진에는 작고 단정한 미소를 띤 노년의 여인이 있었죠. 이름은 윤하연. 그는 순간 심장이 크게 뛰는 걸 느꼈습니다. 윤하연. 순이와 비슷한 이름인데? 그는 신문을 쥔 채 멍하니 서 있었어요. 글씨가 눈앞에서 흔들렸고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죠.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불 꺼진 방 안에서 신문을 다시 펼쳐보며 속삭였어요. 하연이 혹시 순이일까? 그의 눈에는 오래된 희망이 다시 피어올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바로 나서지 않았어요. 이름 하나로 믿기엔 세상이 너무 많이 변해 있었기 때문이죠. 그는 의자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속엔 오래된 바람이 일렁였고 그 바람 속엔 여전히 순이의 이름이 맴돌고 있었어요. 그는 노트를 펼쳐 세 줄을 추가했습니다. 윤하연 혹시 순이? 반드시 확인할 것. 글씨가 삐뚤었지만 그 순간 그의 마음엔 불이 켜졌어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다음 날을 기다리며 잠이 들었습니다. 은퇴 후 몇 해가 지난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윤태수는 오래전 마음속에 남겨둔 고향 땅을 찾았어요. 그곳은 그가 어린 시절 길을 잃고 쓰러졌던 산기슭이었죠. 비탈진 오솔길은 세월에 닳아 평탄해졌지만 그의 기억 속 풍경은 여전히 포연과 울음소리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언덕을 올랐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잎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죠. 그 소리는 마치 오래전 순이의 웃음소리 같았습니다. 태수는 걸음을 멈추고 낮은 숨을 내쉬었어요. 순이야, 이제는 나도 늙었구나.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섞여 멀리 흘러갔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자신이 쓰러졌던 자리 근처에 서 있었어요. 그곳에는 나무 한 그루가 자라고 있었죠. 튼튼한 줄기, 오래된 뿌리, 그리고 그 위로 흩날리는 흙냄새. 그는 조심스레 손을 뻗어 나무 껍질을 어루만졌습니다. 그때 여기에 쓰러졌었지. 그의 손끝이 떨렸어요. 잠시 눈을 감자 어린 시절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죠. 순아, 내 손 잡아. 그는 눈을 떴습니다. 그러나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는 허리를 굽혀 흙을 한 줌 떠서 나무 밑에 뿌렸습니다. 이 흙은 그날의 기억이지요. 그날부터 나는 너를 잃고 나 자신을 잃었어요. 그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잔잔한 발소리가 들렸어요. 저기 실례지만 이 나무를 심으신 분이세요? 낯선 여인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들려왔습니다. 태수는 천천히 몸을 돌렸어요. 언덕 아래에서 한 노년의 여인이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죠. 흰 머리칼, 짙은 주름, 그리고 눈가에 묻은 익숙한 온기. 그녀의 손에는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 나무요. 매년 봄마다 누군가 꽃을 두고 가더군요. 태수가 조용히 물었어요. 혹시 당신이 그분이세요? 여인은 숨을 고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는 윤순이라고 해요.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태수의 입술이 떨렸어요. 그는 천천히 다가가며 말을 잇지 못했죠. 순이야, 정말 순이야? 그녀는 눈물을 머금은 채 웃었습니다. 오빠, 나 돌아왔어요. 늦었지만 이곳이 우리 집 같아서 여기서 기다렸어요. 태수는 그대로 무릎을 꿇었어요. 눈물이 두 볼을 타고 흘렀죠. 그는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말 살아 있었구나. 나는 평생 내 이름만 부르며 살았어. 나도요. 오빠, 내 이름이 나를 지켜줬어요. 그래서 버리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나무 아래에 마주 앉았습니다. 바람이 잔잔히 불어와
꽃잎이 흩날렸어요. 태수는 나무를 올려다보며 말했죠. 이 나무는 우리가 다시 만날 날을 알고 있었던 걸지도 몰라요. 순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오빠, 이 나무는 우리 둘 다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간이 흘러 해가 기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서로의 손등 위로 햇살이 내려앉았고 그 손길은 마치 어린 시절 다시 맞잡았던 그 온기 그대로였죠. 순이야, 네. 오빠, 이제 잃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 말에 순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다시 만났으니까요. 바람이 불어왔어요. 꽃잎이 나무 아래로 흩날리며 두 사람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죠. 그 순간 세월의 모든 상처가 조용히 봉합되는 듯 했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서로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손끝에서 잃어버린 세월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가을빛이 물든 오후 고향집 마당에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번졌습니다. 긴 세월이 흘러 윤태수의 머리는 완전히 희끗해졌고 그 옆에는 여전히 따뜻한 눈으로 웃고 있는 윤순이가 앉아 있었어요. 그들의 앞에는 커다란 식탁이 놓여 있었죠. 식탁 위에는 순이가 직접 담근 장아찌, 며느리가 만든 잡채, 그리고 손자들이 직접 굽다 그을려버린 고기까지 놓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진짜 옛날 이야기예요? 막내 손녀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태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작은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전쟁통에 헤어졌다가 이렇게 다시 만난 거야. 아주 오래 걸렸지. 순이는 고개를 살짝 돌려 태수를 바라보았어요. 오빠, 너무 오랜 시간이었지? 근데 이렇게 다시 보니까 그 시간이 다 의미 있었던 것 같아.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식탁 주위에는 세대가 섞여 있었어요. 태수의 아들 부부, 순이의 손자들, 그리고 그들의 아이들까지 모두가 서로의 음식을 나눠주고 웃고 이야기했죠. 그 웃음소리는 전쟁이 남긴 상처를 덮어주는 듯 따뜻했습니다. 순이는 작은 손수건으로 입가를 닦으며 태수를 바라봤어요. 오빠, 기억나? 그때 산속에서 풀뿌리 뜯어먹던 이야기. 태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잊을 수 있겠니? 그때도 내 생각밖에 안 났어. 순이는 조용히 웃었어요. 나도 오빠 생각하면서 버텼어. 이름을 잊지 않으려고 매일 적었지. 그래, 순이야. 그 이름 덕분에 우리가 다시 만난 거야. 손자들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우리 이름도 다 기록해놔야겠다. 응. 나중에 우리도 잃어버리면 큰일이니까. 그 말에 식탁이 웃음으로 흔들렸어요. 순이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됐네. 오빠, 우리가 찾던 가족이 다 여기 있잖아. 그래, 순이야. 이제는 아무도 흩어지지 않겠지. 창밖에는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빛이 식탁 위에 스며들며 모두의 얼굴을 부드럽게 물들였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 접시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의 속삭임이 어우러졌죠. 그 나무는 바로 태수와 순이가 처음 다시 만났던 그 나무였습니다. 순이는 천천히 일어나 마당을 바라보았어요. 바람이 불자 나뭇잎이 살랑이며 인사하듯 흔들렸죠. 태수가 다가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순이야, 이제 우리 이름은 저 나무에도
저 아이들 마음에도 남았어. 순이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손을 덮었어요. 그래. 오빠, 이제 진짜 끝났네. 그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식탁으로 돌아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자들이 그들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그 순간 세월이 잠시 멈춘 듯 했습니다. 모든 상처는 사라지고 남은 것은 이름, 가족, 그리고 따뜻한 저녁의 온기뿐이었어요. 바람이 지나가며 나뭇잎이 속삭였습니다. 순이야. 태수는 그 소리를 들은 듯 고개를 들고 미소 지었어요. 응. 나 여기 있어. 그의 대답은 아주 부드럽게 식탁 위의 모든 사람들의 가슴으로 스며들었습니다.